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2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임제한 절차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첫째,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절차의 의의와 법적 근거. 두 번째,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과 관할 법원. 세 번째, 책임제한 사건의 이송과 공탁명령. 네 번째, 국제기금의 참가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제한 절차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장 제5절 제32조 내지 제42조에 해당하는데요. 이 조문들은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의 내용은 관할, 이송은 대법원 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고, 소송 절차 중지에 대한 특칙, 국제기금과의 관계에 대한 특칙, 추가기금과의 관계에 대한 특칙,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 제32조는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과 책임제한 절차 사건의 관할 법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과 근거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을 근거로 하여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 조치에 관한 책임제한 사건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에 전속합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 사건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선박 소유자 책임제한 사건의 경우에는 책임제한 채권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책임제한 사건은 유료오염 손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동일한 사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미치는 범위가 보통 지역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책임협약이 손해 발생국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책임제한은 소위 제기가 이루어지는 최악국의 법원,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기금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유료오염 손해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때에는 책임제한 사건은 그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할 결정의 특수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일한 사고로부터 유료오염 손해가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어떤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것인지는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한 당해 유료오염 사고에 대해서 영역 외에서 손해 방지 조치가 집행된 경우에도 관할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지를 기초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사건의 이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책임제한 사건의 이송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은 전속 관할이지만 이 조항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재판의 이송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송의 요건으로는 뚜렷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송 가능한 법원은 다른 관할 법원, 제한채권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같은 사고로 생긴 유조선 유료오염 손해에 관한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사건 이송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이송에 대하여는 이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송 결정은 신청인에 대한 고지시에 확정이 됩니다. 이송 결정의 확정에 의해서 사건은 최초로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 재판에 구속되고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습니다. 이송이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송한다는 것은 사건이 당해 법원에 계속됨으로써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발생시키는 등의 경우에 한하고 그 손해 또는 지연의 발생이 상당한 정도 이상으로 확실하고 또한 이송에 의해서 그 손해 또는 지연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오염사고가 발생한 해역에서 대다수의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인 제한채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같은 반면 소수의 유료오염 손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가 자기의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책임 제한을 신청한 경우에 다수의 오염 피해자가 소재한 이런 법원으로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의 차이로 인한 관할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해 업구역이 다른 행정구역상에 있는 때에는 손해방지 조치가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서 집행된 경우 등은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탁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는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의 공탁명령, 공탁금액의 산정과 공탁명령의 송달, 현금 공탁에 대신하는 공탁보증서의 제출, 공탁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를 규정한 것입니다. 책임제한 법원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절차 개시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에 대한 공탁을 명하여야 합니다. 법 제8조의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과 이에 대한 사고 발생일 또는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 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탁금액의 산정과 송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제34조 제1항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 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계산단위, 즉 국제통화기금의 1특별 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원화표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공탁명령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공탁명령은 신청인에 대하여 중대한 효과를 수반하고 또 불복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탁명령을 신청인에게 송달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탁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 비용의 예납입니다. 법원은 공탁명령을 발하기 전에 절차의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이 없는 때에는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공탁기간의 결정인데요. 공탁기간은 14일을 넘지 않는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이것을 신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탁소의 지정입니다. 공탁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공탁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책임제한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공탁소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탁의 원칙과 예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전 공탁의 원칙입니다. 공탁은 금전의 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제한 기금은 최종적으로는 제한채권자에게 배당되므로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을 인정하면 환가를 요하게 되어 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탁보증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법 제34조 제3항은 공탁금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탁보증서에 대하여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청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공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공탁한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 다음은 공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항고의 근거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제34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제34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탁명령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불복신청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한채권자의 항고인데요. 제한채권자가 책임한도액이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인의 항고입니다. 신청인이 책임 한도액이 너무 높다고 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2조의 공탁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에 의하면 되고,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즉시 항고의 효력과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시 항고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48조가 준용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공탁명령에서 정해진 일정한 기간도 진행이 정지된다고 봅니다. 책임한도액의 산정을 잘못한 경우에는 항고심은 원심 결정 중 공탁하여야 할 금전의액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공탁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즉시 항고의 제한입니다. 공탁명령에서 정해진 금액이 너무 높은 것은 제한채권자의 항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탁명령에 대하여 신청인 이외의자, 즉 제한채권자 수익채무자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금의 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5조는 국제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각 제약국은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을 상대로 책임협약 제9조에 따라 제약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 국제기금이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한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수용하였습니다. 국제기금 참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금협약의 요구인데요. 국제기금협약은 국제기금에 대해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청구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각 제약국이 국내법으로 절차적 보장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4항에 규정이 된 것인데요. 또 이중 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가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을 확정한 경우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제기금에 보상 청구를 할 때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관된 손해액의 산정입니다. 두 개의 소송에서 손해액이 달리 확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적 처리 절차인데요. 이 법률에서는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신청에 의한 책임제한 절차에서 개별 소송과는 다른 집단적 처리 절차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제기금 참가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액의 확정입니다. 각 피해자의 손해액, 채권액은 책임 제한이 관련된 한 그 절차 내에서 확정됩니다. 다음은 기금으로부터 배당입니다. 확정된 채권액을 기초로 해서 책임 제한 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국제기금의 청구인데요. 피해자는 책임 제한 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잔액에 대해서 국제기금에 청구하게 됩니다. 책임 제한의 신청을 한 선박 소유자, 보험자 등은 책임 제한 절차 내에서 각 피해자의 손해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총 손해배상액이 책임 제한 기금의 한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제한 기금으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금 참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제한 절차의 법적 성격인데요. 이 법에서 책임제한 절차가 통상의 소송 절차와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고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국제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 권리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참가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면 통상의 제한채권자의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는 제한채권에 대해서 책임제한 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제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의해 참가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는 것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함으로써 국제기금은 그 결과에 구속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금 참가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먼저 서면의 제출입니다. 유료오염 배상 절차 규칙 제2조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 절차의 계속법원의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참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책임제한 사건의 번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에 송달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다음은 참가의 취지 및 이유입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따라서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면 유료오염 손해 발생제의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결정이 되고요. 필요할 때에는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데 뚜렷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책임 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공탁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고 국제기금이 책임자의 제한 절차에 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은 유료오염 사고의 발생,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관할 법원 결정, 또 사건 이송 공탁명령, 국제기금의 참가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의 특징으로는 전속관할, 직권이송, 공탁의무, 국제기금의 참가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속관할은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으며 특수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권이송인데요.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탁의무입니다.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며 공탁보증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제기금의 참가인데요. 국제기금의 참가권을 보장하여 일관된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제한 절차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와 관련 법률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국제기금협약, 유료오염 배상 절차 규칙 등이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은 책임제한 절차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법률로서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추가기금협약을 모두 수용한 이런 법률입니다. 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은 책임제한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준용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상법상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이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절차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절차법을 만들지 않고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금의 참가권에 대해서는 국제기금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국제기금협약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조항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오염 배상 절차 규칙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제기금의 참가 등의 세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 규칙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의 실무적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의 의의는 선박 소유자의 측면에서 또 피해자의 측면에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선박 소유자의 측면에서는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 보험자는 선박 소유자가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에 의해서 보험자 등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은 책임제한 절차를 통해서 책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험의 부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모두 특히 책임협약의 경우에는 영국의 보험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책임 한도액을 정했기 때문에 책임제한 절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보 가능성의 확보가 선박 소유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책임제한 절차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또 국제기금의 참가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이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상을 통해서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법적인 효과가 있는 이러한 제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제한 절차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 피해자의 손해액을 일정 한도로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책임보험에 강제보험을 부과하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을 배당함으로써 최소한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보장을 확보해주는 어떤 보장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웬만한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전액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가 아니고는 전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제2장 제5절은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법원은
뚜렷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책임제한 법원은 절차 개시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책임 한도액에 대한 공탁을 명하여야 합니다. 국제기금은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참가함으로써 그 결과에 구속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